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긴축 정책에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실행이 될 예정의 유동성 공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자산시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뱅크런 사태, 금융시장의 위기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 위기가 이제는 금리가 동결 또는 금리 인상의 둔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인하가 될 소지도, 달러의 수요가 감소되고, 그럼 이 유동성이 결국엔 자산시장으로 다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과 자산 가격 폭락은 다시 개선될 소지가 높을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얼마 전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 사태로 인해 파산하게 되었고, 이게 주요 은행으로 확산이 되자 미국 당국 그리고 미국 연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BTFP를 발동해서 예금자 보호 25만 달러 그 이상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예금자 보호를 보증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BTFP라는 건 뱅크텀 트레이 펀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양적 완화를 뜻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긴축 정책에서 갑작스레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실행이 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자산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뒤에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주택의 시장도 어떻게 과연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실리콘밸리의 폐쇄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건재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이날 상원 금융위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재확인한다며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예금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할 수 있는 것에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고 약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SVB 사태 이후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가 의회에 발언대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옐런 장관은 이번 주 취해질 조치들로 예금자의 자산은 안전하다는 우리의 굳은 약속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 취해질 조치든 이건 유동성 공급이죠. 앞전에 말씀드린 BTFP 프로그램 발동입니다. 자, 옐런 장관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구제금융 가능성에 대해선 그에 따른 계획은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연준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SVB 초고속 붕괴 사태 대응을 위해 SVB와 시그니처 은행 등의 예금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보증하고 은행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준의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유동성 공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자산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VB 은행의 파산 절차 사항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 SVB 은행은 실리콘밸리 안에 있는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의 주 거래 은행이었습니다. 자, IT 기업, IT 기술력을 담보로 하는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은 재정이 좋지 않죠. 신생기업이다 보니. 근데 이런 SVB 은행은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보통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번 기업들은 SVB 은행에다가 예금을 많이 예치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주 거래 고객들이 대다수가 스타트업 기업들이었다. 근데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SVB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는 은행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은행이었는데, 대다수의 50%가 넘는 자금이 이 미국채 10년물 장기 채권에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채권의 가격이 폭락하게 된 겁니다. 금리 인상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대규모
미국의 페드가 가지고 있는 10년물 장기 채권을 시장에다가 매각을 해서 현금을 흡수하는, 회수하는 정책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채권의 물량이 증가되어 채권의 가격은 폭락하게 됐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채권의 금리 또한 상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대다수의 예금, 스타트업 기업들의 예금 50%가 넘는 자금이 이런 채권에 투자했는데 채권의 가격이 폭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손실이 발생이 된 거죠. 가뜩이나 대출 금리도 인상이 돼서 대출 이자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커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채권 가격도 폭락해서 본인의 예금으로 투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자금 회수하기도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파산이 되었다. 자, SVB 은행이 파산되고 나서 뉴욕주에 있는 시그니처 은행도 마찬가지. 똑같이 파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그니처 은행은 미국에서 거의 한 29위 정도 되는 투자은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VB 은행은 16위 정도 되는 자산 규모 거의 250조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되는 은행이고, 시그니처 은행은 자산 규모가 한 150조 정도 되는 29위 정도 되는 은행권입니다. 자, 근데 이 은행도 마찬가지. 이 은행은 주 고객이 사실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고객들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가상화폐의 자금들이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 은행도 마찬가지.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채권의 가격도 폭락했지만 가상화폐의 가격도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큰 폭으로 폭락을 했었죠. 자, 가상화폐 폭락으로 인해서 가상거래소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됐죠. 우리 루나 그리고 테라 파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가상화폐 폭락으로 인해서 거래소들이 파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규모 예금 인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SVB 은행 사건으로 인해서 또 지금 가상화폐 폭락으로 인해서 예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몰렸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시그니처 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의 약 14위 정도 되는 SVB 은행과 비슷한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자, 이 은행도 마찬가지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뱅크런 사태. 자,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대다수의 고객이 SVB 은행처럼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고 또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상화폐와 채권 가격에 폭락하듯이 주택 가격이 폭락하게 된 거죠. 자, 주택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 대다수의 고객들이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들이었는데, 그리고 이 퍼스트 리퍼블릭은 이 모기지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이었습니다. 근데 대출 거래가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를 파악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금을 대규모 인출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이 은행은 지금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 투자은행인 뭐 JP모건이나 아니면 여러 은행권들이 약 11개의 은행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예치를 해서 구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와 SVB 은행, 이 은행들은 연준이 개입하게 됐다. 따라서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고 금융시장의 흔들림이 굉장히 커지게 된 계기들이 여기서 발생이 된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스위스죠. 자, 이 스위스에 세계 5위 정도 되는 자산 규모 5위 정도 되는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있습니다. SC 은행이라고 하는데 자산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1,800조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자, 위에 있는 은행들은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SBB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거의 250조 정도 되는 반면에 1,800조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 4-5개를 합친 자산 규모입니다. 근데 이 은행이 2001년도에 아케고스 사태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아케고스 사태는 보통 2001년도에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황이 운영했던 이 아케고스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SC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줬던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줬는데 이 아케고스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던 캐피탈 회사냐면 파생상품에 투자를 많이 했었던 회사였습니다. 파생상품. 자, 우리 주식에서 본다면 보통 주식 투자할 때 본인 자본금으로 투자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증거금, 뭐 일단 빚,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빚을 땡겨서 레버리지 투자를 한 겁니다. 수배가 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폭망하는, 완전히 폭망할 수 있는 고위험도 이런 상품, 주식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파생상품의 주가가 폭락하게 된 겁니다. 자, 주가가 폭락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엄청난 손실이 발생이 되면서 마진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진콜을 대응하지 못해서 파산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CS은행은 이 아케고스 캐피탈에다가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던 은행이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엄청난 손실이 발생이 되었죠. 근데 이 CS은행의 대주주인 사우디의 국립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손실 보존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손실 보존 해주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이게 시장에 엄청나게 퍼져서 엄청난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보자면 모든 이런 지금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가장 큰 계기를 봤을 때 대표적인 건 무조건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고 금융위기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급격한 금리 인상, 이게 가장 큰 공통점이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가 무너졌습니까? SBB는 채권의 가격이 폭락해서 채권 투자 손실이 발생이 되었던 거고 채권 가격 폭락, 시그니처 은행은 가상화폐 폭락,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은 주택 가격 폭락, 또 CS은행은 주가 폭락. 따라서 지금 자산시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뭐가 온 겁니까? 뱅크런 사태, 금융시장의 위기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 위기가. 따라서 그러면 이 금융시장의 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문제인 이 금리 인상과 이 자산시장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했기 때문에 그렇죠.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금자 보호가 미국에서 약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3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예금자 보호로 인해서 보호를 다 해줍니다. 근데 이 주요 투자은행에 예치한 고객들은 대다수가 스타트업 기업들이었고 또 부유한 부유층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5만 달러를 훌쩍 넘게 예금을 예치한 고객들이 대다수였다. 거의 80%가 넘어가는 고객들이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게 됐고, 이 뱅크런이. 그래서 누가 나선 겁니까? 연준이 나선 거다, 연준이. 연준이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유동성 공급해주겠다. 어디에다가? 은행에다가. 지금 이런 은행에다가 유동성 공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장기 채권을 담보로 해서 연준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폭락한 금액이 아니라 액면가 금액으로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굉장하죠. 그러면 예금자 보호 25만 달러를 넘어가는 이 예금인들 전부 다 전액 보증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 빼지 말라고. 안전하게 모든 예금들 전액 보증해 줄 테니 돈 빼지 말아라. 그러려면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해서 은행 여러 가지 투자 손실이 나는 걸 다 메꿔주겠다. 자, 그럼 결국은 뭡니까? 지금 연준의 정책 목표가 뭐예요? 물가 안정이잖아요, 여태까지. 자,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결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지금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요걸 안정화시키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금리 인하 또는 금리 동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연준의 고민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물가를 잡으려고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지금 해야 될지. 자, 그러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또 예금 인출을 하는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게 금융위기로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금융시장 안정을 하기 위해서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투자 손실 난 부분들을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결국 유동성 공급은 뭐예요? 양적 완화 시행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동안 금리 인상의 긴축 정책에서 지금 아예 정책이 전환된 겁니다. 양적 완화. 2008년에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태보다 지금 CS은행의 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훨씬 더 큽니다, 지금. 똑같이 그 당시에 풀었던 양적 완화의 정책을 똑같이 지금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BTFP 프로그램을 발동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이 양적 완화를 시행해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엄청난 급격한 금융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지금 전부 다 돈으로 메꿔준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은 끝났구나. 이제는 금리가 동결 또는 금리 인상의 둔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지금 금리가 나중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인하가 될 소지도 높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엄청나게 폭락했던 이 은행주들이 폭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유동성을 공급해서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 결국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달러의 가치는 폭락하는 겁니다. 그럼 환율이 급등하겠습니까? 급락하겠습니까?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면,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면 결국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금리 인상에 배팅하겠습니까? 자산 시장에 배팅하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충분히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가장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금리 인상 아니었습니까? 금리 인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산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요거를 개선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유동성을 공급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금융시장이 안정이 돼서 유동성이 막대하게 또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수요가 감소되고, 그럼 이 유동성이 결국엔 자산시장으로 다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은 둔화될 거고,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이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택시장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시장이 많이 개선될 겁니다.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기 상황이 나중에는 좋지 않을 거다. 결국 양적 완화는 인플레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 물가 상승은 잡히지 않은 채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또한 자산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시장이 찾아오는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겁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이제 앞으로 시장이 녹록치만은 않을 거다. 이면적인 모습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동결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이 증가가 되는 시장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이면적 모습에서는 오히려 경기가 악화됐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 이 모든 사태의 해결점은 금리 인상이었다. 이제 앞으로 이 금리 인상으로 자산시장 폭망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게 됐고, 따라서 이제는 금리 인상과 자산 가격 폭락은 다시 개선될 소지가 높을 거다.